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생산관리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 파트이고요. 지금 2022년도 2월에 시행됐던 시험입니다. 자, 3월 26일에 2회가 시행이 됐죠. 자, 기출문제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은 KPC 자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실 때 항상 같이 하실 건 우리 실무와 관련된 백데이터 웹하드에 들어가셔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라는 거. 그래야 저희가 실무를 같이 진행하시겠죠. 실무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빡빡했다라고 하신 분들 보면 눈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으로 푸시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을 구동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데이터 내려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들 되셨으면 저랑 2회 기출 문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건 경역혁신과 ERP 5문제이죠. 자, 첫 번째 문제. 자,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이클 타임이 증가한다. 사이클 타임은 감소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은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 개선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지죠. 최종 목표는 고객 만족이 좋아지는 것과 회사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거거든요. 자, 최신 정보기술 도입될 거고요.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요 부분이 여러분 사이클 타임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요것도 뭐로 낼 수도 있을까요? 우리 결산 작업에 대한 시간이 우리 증가한다 이러면 잘못되신 거예요. 결산 작업에 대한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ERP 구축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지속적인 ERP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가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뭔가의 기능들이 필요하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자, IT 중심의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겠네요. 자, 시험 준비하실 땐 항상 만자 붙은 건 한 번쯤은 더 의심하실 것. 우리 IT 중심의 프로젝트만으로 ERP 구축을 또는 패키지형 ERP를 무엇하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우린 실패를 하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합니다. 그래서 IT 중심의 우리 무엇하지 말아라,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실패 요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ERP 구축할 때요, 일반적으로 지금 패키지형 ERP로 나와 있는 부분이랑 내용을 보실 때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업무랑 패키지형 ERP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실현 가능한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능한 인력으로 TFT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요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라면 우리 유능한 컨설턴트들을 무엇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무엇하시자. 우리 ERP 구축에 또 그들의 조언을 좀 듣는 것도 좋죠. 네,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경영자와 전체 임직원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도입하려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한다. 맞죠, 여러분?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 맞는 표현입니다. 자,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한다. 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도입하는 건 맞지만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고수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지라는 건 업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도입했을 때 실패예요. 왜냐면 ERP에 본인들이 고수했던 방식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업무가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와 방식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패키지를 선택해서 들어올 땐 우리 변화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써드렸냐면 변화관리 기법 도입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패키지를 무엇하시라? 선택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 방식 고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ERP 구축 절차 중 투비 프로세스의 돌출, 그리고 패키지의 설치, 그리고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를 하는 단계. 여러분 패키지를 설치한다. 무슨 단계죠?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설치 그리고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진행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갭 차이를 분석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투비 프로세스 도출하는 부분,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모두 다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거. 여러분, 재설계 나왔어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한다고 되어 있고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라고 하면 BPR로 생각하시라겠죠. 그래서 재설계한다라는 얘기는 리엔지니어링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고요. 정확하게 물어보는 부분의 취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PR 1번으로 정리하시고 마무리. 자주 나오죠, BPR. 자, 생산계획 통제 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내용을 가서 봤더니요, 여러분. 자, A, 산출량을 노동 플러스 기계로 나누어서 나오고, 산출량을 노동 플러스 기계 플러스 자본으로 나누어서 나오고, 자, 두 번째 B,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생산 활동에 사용된 모든 투입량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수치라고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C는 산출량을 노동으로 나누어서 나온 부분. 자, 산출량을 기계로 나누어서 나온 부분. 산출량을 자본으로 나누어서 나온 부분. 그리고 산출량을 에너지로 나누어서 나온 부분. 자, 그럼 여러분, 요 A에서 말하는 척도는 무엇이고 B에서 말하는 척도는 무엇이고 C에서 말하는 척도는 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B는 답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생산 활동에 사용된 모든 투입량으로 나누어서 척도를 계산하겠다. 누가 봐도 총 요소죠, 여러분. 모든 투입량을 하겠으니까요. 총 요소를 가지고 우리 무엇하였다? 척도를 계산했다.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산출량을 나누는 투입량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요. 노동에 대한 투입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고 기계 시간 갖고 자본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산출량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는 투입은 요소가 하나씩밖에 없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럼 하나씩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척도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척도. 됐을까요? 그럼 부분척도가 있고 총 요소에 대한 척도가 있고 자, 근데 A는 노동과 기계를 더해서 나누어서 척도를 계산하고 어떤 경우는 노동이나 기계나 자본을 더해서 나누기도 하고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소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런데 투입된 모든 부분을 본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는 뭐가 된다? 요소가 여러 개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다요소 척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A는 다요소 척도, B는 총요소 척도, C는 부분 척도.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기존에는요, 이렇게 전부 다 물어보지 않고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 묻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온 부분. 이게 생산성 관련돼서 계산하는 척도로 쓰는 지표 부분을 지금 내준 거죠.
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BO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1번 플래닝 BOM. 이게 일정과 관련된 BOM이라고 했습니다. 생산관리 부서 및 판매,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되며 생산계획, 기준 일정 계획에서 사용된다.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우리 1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퍼센테이지 BOM. 자, 제품군을 구성하는 제품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양을 무엇을 표시한다고요? 백분율로 표현하는 부분. 자, 그걸 퍼센테이지 BOM이라고 합니다. 그럼 2번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매니픽처링 BOM. 자, 여러분, 매니픽처링이면 제조와 관련된 BOM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관리부서,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BOM이고요. 제조 공정이라든지 조립 공정의 순서를 반영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제조 BOM 맞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모듈러 BOM 또는 모듈 BOM. 자, 적은 종류 또는 단일한 부품, 원료를 가공해서 여러 종류의 최종 제품을 만드는 화학이나 제철과 같은 산업에서 사용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원료는 하나를 투입했는데 요 투입한 부분에 하나를 투입했는데 나오는 제품은 지금 A도 나올 수 있고 B도 나올 수 있고 C도 나올 수 있고 뭐 D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BOM. 이런 경우가 정유회사예요.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서 투입하면 우리가 뭐가 나올 것이다.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 근데 여러분 모듈러 BOM은 그게 아니죠. 모듈 BOM은 일종의 옵션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 4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원료를 투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의 형태를 띠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벤티드 BOM이라고 얘기하죠. 네, 인벤티드 BOM. 그래서 우리 인벤티드 BOM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모듈 BOM은 우리 무엇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우리 어셈블 투 오더와 관련돼서 나오는 우리 내용이죠. 그래서 어셈블 투 오더라고 하는 생산 전략은 옵션을 중심으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중에 자동차를 놓고 보면 나는 지금 그 옵션 선택에 따라서 안에 장착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어셈블 투 오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옵션을 중심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BO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이 모듈 BOM은 한 번 더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설명은 인벤티드 BOM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모듈 BOM은 어셈블 투 오더 전략에서 옵션을 중심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BOM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M에 대한 설명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주실 것.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구현 전략 중 우리 성숙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발을 들여놓는 게 도입기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잖아요. 성숙기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때 나오는 구현 전략을 물어보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경쟁 기업의 출현, 생산 능력의 전략적 결정. 자, 기술과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고 원가와 품질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자, 지금 여러분 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온 부분은 지금 성숙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찾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가 성숙기가 아니죠. 우리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신다라면 생산 능력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언제 하는 부분이다. 요거는 두 번째 단계인 성장기 때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입기가 있고요. 도입기. 자, 도입기는 발을 처음 들여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우리가 매출이 조금씩 이게 증가하는 부분을 지금 노력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게 도입기고, 그리고 나서 조금 매출이 조금 더 눈에 보이게끔 일어나는 게 성장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출 곡선이 고점을 찍어서 완만한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게 성숙기. 근데 그 성숙기에서 우리 무슨 부분이 매출의 곡선이 아래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해버리면 쇠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건 성숙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성숙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자, 성장기는 곡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전략적 결정은 성장기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경쟁 기업이 출연하는 건 성숙기 때 출연을 해요. 그리고 기술과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죠. 이노베이션이 좀 필요하고 원가와 품질의 경쟁력 확보를 해야 내가 성숙기의 기간을 더 오랫동안 완만한 부분에 고점 찍은 거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이 됩니다. 뭐 쇠퇴기 때는 우리 대체품 뭘 판매할 건지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단계죠. 시장에서 내가 철수할 건지 철수하지 않을 건지 그런 거 결정하는 게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 전략과 관련된 부분 중에 성숙기 내용을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총괄 생산 계획과 관련하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무슨 부분? 생산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수요가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자체 생산이 가능하냐라는 거 당연히 고민하겠죠. 근데 수요가 감소했다라면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증강과 변화에 따라서 회사가 이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전략에 대한 걸 또 수립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변동에 따라서 생산율을 조정할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생산이 늘거나 줄어듦에 따라서, 변동에 따라서 누구를요? 고용에 대한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었다. 근데 꾸준히 늘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원을 무엇할 거예요? 고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였다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파트타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내보낼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 변동에 따라서 무슨 부분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준이 어디까지가 적정 재고냐라는 것도 고민하겠죠. 그래서 재고 수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캐파가 안 된다라면 무엇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웃소싱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주 생산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청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략에 들어오는 부분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가 생산율을 조정하는 거, 재고 수준 조정하는 거, 고용 수준의 규모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라면 하청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요 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신설비를 도입한다라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신설비라고 하는 부분은요, 설비에 투입되는 비용은 상당히 큰 돈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설비 도입을 고민하진 않아요. 다른 거 다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 설비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은 생산 시스템 능력을 전체 입장에서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는 계획을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는 생산율 조정, 고용 수준 변동,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 등의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 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뭔지 모르겠으나 지문이 한가득입니다. 자, 기준 생산 계획인 MPS의 주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우리 주문 정책에 따라서 배치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경제적 주문량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온 1번은 노트 포 롯이네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필요한 것만큼만 무엇하자? 우리 구입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롯데롯 또는 노트포롯은 무엇이 된다?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럼 1번의 내용 보시면 필요한 만큼 생산, 구매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자, 2번째, 우리 리오더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 자,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공급자로부터 항상 일정한 양만큼 공급을 받는 경우래요. 여러분,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FOQ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리오더 포인트가 아니고요. 얘는 FOQ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OQ라고 하는 부분. 이게 고정 주문량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픽스된 오더에 대한 수량이다라고 나와지는 부분. 그래서 지금 2번이 잘못됐네요. 네. 그리고 리오더 포인트는요, 우리가 주문하고자 하는 제 발주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수준까지 재고 수준이 내려오게 되면 무엇하겠다? 이때 발주서를 내보내겠다라는 게 리오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문을 하는 부분, 그래서 리오더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고, 자, 세 번째 EOQ라고 하는 Economic Order Quantity에 대한 부분. 자,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 생산량은 원가에 대한 절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어쨌든 오더에 대한 관점이니까 주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은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주문량을 무엇하겠다?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POQ에 대한 부분. 여러분, 저 POQ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간이 일정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당 품목별 미래 수요를 고려해서 사전에 결정한 최대 재고 수준까지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간격마다 발주하는 방식. 그래서 최고 재고 수준이 우리는 1000단이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일정이란 부분은 정기 재고에 대한 실사를 할 거고요. 이때 남겨져 있는 재고 수량이 있겠죠. 그 재고 수량 무엇하겠다? 빼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량이 매번 무엇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하고 큰 변화가 없다라면 동일할 수 있지만 수요가 들쑥날쑥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발주량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만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PO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OQ, 그래서 고정 주문 기간이라는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되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를 세분화된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의 순서, 소요 기간, 기타 제반 사항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주 공정 및 여유 공정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네트워크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시작하는 공정에서 그 다음 공정으로 연결된 부분들, 자, 이런 식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하는 거? 우리 그려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주공정이 어느 공정이고, 그리고 슬랙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거.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우리 팩트 CPM이라는 부분이 요 네트워크 형태로 일정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팩트 CPM. 뭐 간트 차트도 일정 계획은 맞지만 우리 무슨 부분이다. 요거는 우리 가로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일정 관리하시는 부분. 그래서 실제 이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하는 팩트 CPM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죠. 자, 작업 절차표라고 하는 건 공정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정관리 도표라는 건 공정관리에 대한 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 우리 정량적 예측 기법 중에요. 보기 설명은 무엇인가? 라고 묻네요. 자, 우리가 수요 예측과 관련된 기법에는 정량적 기법이 있고 정성적 기법이 있습니다. 정량적 기법은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영문 대문자 약자로 써달라. MIS처럼 써달래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았더니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을 해주고요. 이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이 키워드예요. 자, 여기서 상관 요인이랑 현재 판매량에 몇 달 전의 판매량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동평균 요인이라는 건 예측치와 실제치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생기는가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네요. 추정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 상관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미리수를 예측하는 방법은 누구이다? 아리마법이죠, 여러분. 아리마법.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건 MIS처럼 써달라고 했으니 여러분은 아리마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 하셔야 돼요? 쓸 수 있으셔야 되겠죠? 요거 풀네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그냥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리마라고 하는 부분을 꼭 써주실 것. 근데 요렇게도 나온 거죠. 아리마법. 아리마라고만 쓰면 됩니다. 근데 아리마를 주관식의 문제로 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되면 또 써주셔야 되겠죠. 사지선 단어는 원래 냈었거든요. 그런데 주관식으로 또 출제를 했네요.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현재일이 10일인 경우 긴급률 CR에 의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구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되는 작업의 긴급률을 우리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뭘까요?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되는 게 누구냐?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긴급률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긴급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률 계산 공식은 일단 누구를 찾아달라? 잔여 납기 일수를 찾아달라. 그래서 잔여 납기 일수가 필요하고요. 자, 이 잔여 납기 일수를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실까요? 잔여 작업 일수 또는 제조 일수. 자, 요 작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잔여 납기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신다? 다른 말로 또 돌려서 가시면 자, 납기일이 있을 것이다. 그 납기일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현재 일이요. 얼마만큼 지났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일을 빼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식을 기억해야 문제를 풀겠죠. 자주 나오기도 하죠. 우리 긴급률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긴급률 계산하실 때 우리 계산을 가나다라라고 되어 있는 작업을 좀 놓고 본다면 가는 지금 현재 납기일은 20일이고요. 현재일은 10일입니다. 그럼 납기일에서 현재일을 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에서 10을 빼면 얼마가 되시나요? 그러면 10이 되죠. 자, 10을 잔여 제조일수 또는 잔여 작업일수로 나눠주시라. 5로 나눠주시면 10 나누기 5를 하시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자, 그리고 나입니다. 자, 나는 25에서 10을 빼면 15죠, 여러분. 네, 15이고요. 자, 우리 잔여 제조일수는 10입니다. 그럼 15 나누기 10 하시면 우리 얼마가 나오냐면 10.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를 계산했더니요. 자, 30에서 10을 빼시면 우리 남겨져 있는 잔여 납기일수는 20일이고요. 자, 그리고 잔여 제조일수, 작업일수는 지금 현재 며칠인가요? 4일인가요? 4입니다. 자, 그러면 긴급률은 얼마가 된다? 5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라입니다. 자, 라 같은 경우는 납기일 26에서 현재의 11을 빼면 16일이고요. 자, 16일을 잔여 제조일수 8일로 나눠주시게 되면 우리 긴급률은 2가 됩니다. 자, 우리 긴급률에 대해서 작업하실 때 우선순위는 긴급률 수치가 가장 작은 수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작냐면 나입니다. 그래서 1.5. 그래서 우리 답은 뭐로 써주시면 될까요? 1.5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나를 쓰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작업의 긴급률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달래요. 가장 우선순위 진행해야 되는 작업의 긴급률. 그러니까 나의 긴급률은 1.5 됐을까요? 그래서 1.5까지 기록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주관식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사지선답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도 낼 수 있을까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우리 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낼 땐 여러분 이렇게 수치가 2가 나오는 문제는 잘 안 주죠. 그래서 지금 가나 라가 그 다음 단계 진행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다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째 문제. 자, 공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공수계획.
생산 예정표에 의해서만 설비 능력을 결정한다. 자, 여러분, 공수계획은 현재 회사에 있는 종업원이요. 그러니까 인원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을 고려해서 양자를 조정하는 부분이 공수계획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은 잘못된 게 맞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절차계획. 작업 개시 전 작업의 순서가 정해지나 방법은 가변적이다. 여러분, 절차계획이라고 해서 나오는 라우팅에 대한 부분은요. 작업 개시 전에 작업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알아두실 건 이게 가변적이라는 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뀐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작업 방법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거로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일정 계획. 자, 주일정 계획이니까 MPS겠네요. 자, 대일정 계획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준비 작업 계획에 해당한다. 여러분, 주일정 계획은 종합적인 장기 계획에 해당하며 네, 하며가 맞을 거고요. 해당하며 대강 일정 계획이라고도 하는 게 주일정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소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은 제일 작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소일정 계획을 디테일 계획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 중일정 계획에 따라 할당된 작업이 결정되며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일정 계획은 요거를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도 있었어요.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라고 되어 있는 요걸 키워드로 내는 경우. 그래서 진도라는 글씨를 채워넣는 주관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일정 계획에서는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품의 품질 특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노트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기호로 옳은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우리 결론적으로 뭔가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검사는 두 가지가 있죠. 품질 검사와 수량 검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노트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해서 지금 진행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품의 품질 특성을 시험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품질과 관련된 검사에 해당되는 공정분석 기호이고요.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네모는 수량과 관련된 부분의 검사죠. 수량 검사라는 건 수량 카운트하는 거죠. 내가 100개 주문했으면 100개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는 뭘 의미한다? 가공이죠. 그래서 원료 등을 투입하게 되면 변형 변색이 된다라는 부분이 가공입니다. 자, 우리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되죠?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장이라는 기호는 역삼각형 모양.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여러분 간트 차트하고 관련된 문제네요. 자, 간트 차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변화 또는 변경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 계획에 있어서 정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못하다, 명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간트 차트를 이용하여 각 작업의 전체 공정시간 알 수 없다? 여러분, 공정시간 알 수 있다가 맞죠?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리고 우리 다음 시작하는 부분의 작업 시간, 전체에 대한 시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있다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간트 차트에 대한 부분의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단점에 해당되는 거 주었고요. 네 번째는 있다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래 조건에 따른 라인 밸런스 효율은 얼마인가? 우리가 에러 공정이 발생이 되면 라인 밸런스를 맞춰달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라인 밸런스에 대한 효율을 봅니다. 그리고 효율에서
우리 무슨 부분들이요? 우리 그렇지 못한 부분도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네, 불균형에 대한 것도 계산하실 수 있으시고. 자, 우리는 일단 효율부터 보겠습니다. 작업장 수는 우리 나와져 있는 부분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작업장 수는 현재 분해, 조립, 도색, 포장해서 몇 개가 있다. 우리 4개가 있습니다. 제가 9자를 잘못 쓴 거로 보여지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49가 아니고요. 우리 4개의 작업장 수가 있고요. 분해, 조립, 도색, 포장이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9가 아니고 가로예요, 여러분. 가로. 그래서 4개의 작업장 수. 그래서 4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총 작업 시간은 150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작업 시간은 150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이클 타임, 우리 작업 시간, 우리 여기 지금 작업장에 작업 시간이 있는데요. 작업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에로 공정에 해당되는 사이클 타임은 우리 조립에 해당되는 50분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라인 밸런스 효율은 저는 효율이라고만 쓸게요. 라인 밸런스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지금 순 작업 시간의 합계, 라인별 순 작업 시간의 합계를 내달라. 그러면 지금 다 더하시면 25분 분해와 관련된 시간, 그리고 조립과 관련된 50분, 도색과 관련된 35분, 그리고 포장과 관련된 40분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 90분, 그리고 30에 20 더하면 50에 60이네요. 여러분, 요거 더하면 얼마가 돼요? 150분이죠? 저기 총 작업시간 150분 사실 계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작업시간 전체에 대한 건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 누구로 나눠서 효율을 계산하자. 자, 지금 작업장 수는 몇 개이다? 4개. 그리고 그 작업장 중에 에로 공정으로 보여지는 사이클 타임은 50분입니다. 조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를 무엇 하시면 된다? 나누기. 자, 그러면 나눠주시고 우리 효율 계산하니까 100분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우리 150분에 대해서 요 부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네, 150분을 우리 200으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100분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시나요? 우리 75%가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75%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의 효율은 이렇게 계산했다면 불균형률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 마이너스 효율 하시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효율이니까 75%를 빼달라는 거죠? 그럼 불균형률은 몇 프로가 된다?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제자가 효율을 물어보고 어떤 경우에는 불균형률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을 빼면 불균형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칸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칸반 시스템은 도요타식 생산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이죠. 그래서 적시 생산 시스템과 같이 움직입니다. 자,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에 의해서 풀 시스템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수요 계획 없이 작업 진행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한다. 자, 네 번째, 칸반이란 카드나 기록을 의미하는 일본말이죠. 그 부품 생산과 운반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카드, 증표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당기기 방식이니까 풀 시스템 맞습니다. 그죠? 밀어내기, 푸시가 아니에요. 당기기. 필요한 것만큼 우리 다음 공정에서 전 공정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공정은 가져간 것만큼만 생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3번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수요 계획 없이 작업 진행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재고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적시 생산 시스템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반 또는 칸반 시스템은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이도 작업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수요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확정된 오더처럼 생각하셔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되셨을까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정관리 기능 중에서 계획과 실행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차이를 찾아내고요. 그 원인을 추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감사 기능이시죠? 이거 뭐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죠. 공정관리 기능 중에 감사 기능 얘기입니다. 감사 기능.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일단 계획과 관련된 부분과 실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 두 개 가지고 비교해서 뭘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 기능이죠. 감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작업장의 직원의 출근율이 70%이고요.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의 비율은 30%라고 한다면 이 작업장의 가동률은 우리 몇 %인가 라고 묻습니다. 숫자만 입력해달라. 주관식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동률 계산해달라는 문제인 거죠. 자, 가동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가동률은 출근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근율 70% 필요할 거고요. 자, 이 출근율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또는 잡작업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접 작업률을 빼서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곱하기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출근율 0.7 곱하기 1 마이너스 우리 0.3 해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0.7 곱하기 0.7 하시면 우리 얼마가 되시나요? 0.49가 되는 거죠. 0.49입니다. 자, 여기 퍼센트를 표시해달라고 했으니까 49%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숫자만 입력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4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계산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서 그리고 자주 내는 부분에 또 속하기도 하니까요. 요 공식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OS라고 불리는 기업의 관리 개선 활동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한글로 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 OS라고 하는 부분은 일본식에 불려지는 거대로 S로 다 시작하는 거 따서 만든 거죠. 자, 필요한 물품을 사용 빈도에 맞게 놓는 장소를 정하고요. 그리고 표시한 후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놓은 방법을 표준화한다. 제가 글을 못 읽나 봐요. 그래서 놓는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 놓는 방법을 표준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가장 가까운 쪽에 꺼내기 쉬운 쪽에 주셔야 되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 우리 빈도가 낮은 건 뒤쪽으로 놓는 게 낫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라는 거. 그러면 그 부분은 정돈이 되는 거죠. 정돈. 그래서 우리 21번에 답은 정돈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구매 발주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창고의 임대 비용, 재고의 진부화 비용, 재고 자산의 자본 비용, 품목의 가격 조사 비용. 자, 우리는 뭔가를 사겠다, 구매하겠다란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물품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시장 조사를 하시겠죠. 가격 조사. 그래서 4번이 구매와 무엇에 해당되는 발주에 해당되는 비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창고의 임대 비용과 재고의 진부화, 재고 자산의 자본 비용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재고 유지 비용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답은 4번. 성격이 다른 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4번이 되겠죠. 지금은 아예 구매 발주 비용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고요. 자, 23번. 자, 경제적 주문량인 이 OQ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수요량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증가한다. 여러분 이거 공식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경제적 주문량 EOQ는 2 곱하기 무슨 부분이요?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연간 수요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간 수요량이 필요할 거고요. 자, 여기에 누구를 곱해 주셔라. 1회 주문할 때마다 들어가는 우리 1회 주문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 그냥 주문 비용이라고 쓸게요. 자, 요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부분을 나눠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 나눠 주시는 부분이 재고 유지비인 거죠. 그러면 하나에 구입하는 단가가 있을 거고요. 요 단가에 누가 있을 것이다. 재고 유지 비율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 곱해서 나온 게 재고 유지비. 자, 요거로 나눠준 부분을 무엇 하셔라?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셔라. 이게 EOQ죠. 자, 수요량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EOQ는 증가한다. 여러분, 수요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수요량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감소하면 우리 EOQ도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경제적 주문량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가져오는 게 맞죠. 공식상의 원리로 본다라면. 자,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 주문 비용이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여러분, 주문 비용 또는 우리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적 주문량은 증가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지금 가정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정 얘기할 때는 하나당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면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단가가 계속 바뀐다라면 이 경제적 주문량 계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요거 가지고 변화를 묻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고 유지 비용이 감소하면 여기죠. 자, 경제적 주문량은 무엇한다? 증가한다. 그쵸? 재고 유지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나누기 값이 감소했으니까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은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위당 주문 비용이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여러분, 단위당 주문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요, 경제적 주문량 증가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단위당 우리 주문 비용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세워놓고 우리는 움직이겠다고 하겠지만, 요 공식의 원리적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이 무엇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증가한다고 해야 된다. 또는 가정으로 얘기하면 우리 단위당 주문 비용은 무엇한다?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가정 세울 때 일정하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 주문량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올바른 부분의 설명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화 시켜놓고 보셔도 됩니다. EOQ 계산 문제도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계산 문제 또 푸실 수도 있으셔야 될 거고요. 이상하게 EPQ라는 경제적 생산량보다는 주문량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NPS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NPS인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 우리 누가 필요하다? 수요 예측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주문 정책이 필요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필요한 요소이고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NPS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3가지, 그리고 MRP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3가지가 또 있죠.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CRP와 관련돼서 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서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절대 틀리지 않게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NPS 입력 정보였네요.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SCM. 자, SC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공급망 내에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한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SCM이란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분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요. 자, SCM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재료 공급업체, 제조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동되는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전사적으로 다 보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건 SCM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확장형 ERP 한 종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ERP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만 전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SCM은 우리 공급업체의 우리 매입처,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부분도 볼 거고 고객이라고 하는 소비자 것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최종 목표는 기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고객 가치 창출과 우리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통합적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소 물류 및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아니요, 여러분. 초창기의 비용은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길게 장기적 놓고 보면 물류와 구매 비용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무슨 효과를 가져온다?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소 또는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조건에 따른 EOQ 경제적 주문량은 얼마인가? 숫자만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간 소유량은 100개. 자, 1회 주문 비용은 800원. 자, 구입 단가는 200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은 0.5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은 기억해야 되죠. 자, 2 곱하기 연간 수유량 100을 곱해 주시고 곱하기 1회 주문 비용 얼마요? 800원을 곱합니다. 자, 요 부분을 나눠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구입 단가 200원 곱하기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은 0.5라는 부분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곱한 부분으로 나눈 다음 루트를 씌우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00 곱하기 800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우리는 16만이 나오고요. 자, 16만을 계산기로 무엇 하시면 된다?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누르실 때 16만 나누기 200에 0.5이면 50%잖아요. 그러니까 100이죠.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거 100으로 나누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1600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누실 때요.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160, 000 나누기 부호 눌러주시고 100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 하시라? 는을 누르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 는을 누르시면 수치가 나와져요.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2개 떼시면 얼마 나요, 여러분? 우리 1600이 나오죠. 자, 요 상태에서 누구 누르셔라? 루트. 그러면 루트 누르시면 얼마가 나온다? 4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실 때 순서 위배하시면 가끔 숫자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답은 40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은 40. 공식 대입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죠, 여러분. 자,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영문, 대문자, 약자로 써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MIS처럼 써달래요. 자, 자재 소요 계획 또는 생산 계획 활동 중에서 기준 생산 계획 MPS. 자, 이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모듈이다. 여러분, 기준 생산 계획 MPS를 가지고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한대요. RCCP 설명인 거죠. 그래서 RCCP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즉, 기준 생산 계획과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여 자원 요구량을 계산해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CP라고 써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TQM은 전사적 품질 경영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 문화와 경영 관행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자, TQM에서 강조하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TQM의 기본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고객 중심 또는 고객 만족, 우리 전부 다 참여해라, 총체적 참여, 품질 문화를 형성해라,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한 부분. 그럼 지속적인 개선,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 신속한 신제품 개발, 종업원의 적극적인 참여. 여러분, 총체적 참여라고 하는 게 종업원의 적극적 참여잖아요. 신속한 신제품 개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품질 문화 형성이라는 얘기는 한 적은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 28번에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29번. 자, 6시그마 활동 단계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MAIC라고 하는 이 활동 단계 4단계 중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 관리, 개선, 측정 중에 어디에 속하냐 이 얘기인 거죠. 자, 새로운 공정 조건을 표준화시키고요. 통계적 공정관리 방법으로 변화를 탐지하고 새 표준으로 공정이 안정되면 공정 능력을 재평가하는 부분. 여러분, 이게 관리 단계에서 하는 거죠. 컨트롤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관리 단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또 한 번 점검을 할게요. 우리 나머지 부분, 자,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 주요 제품의 특성치와 최고 수준의 타 회사 특성치를 벤치마킹하자. 요거 그냥 가장 대표적인 용어만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개선 단계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성능의 특성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특성치에 대한 변동의 주요 요인을 진단하는 게 개선 단계,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주요 제품 특성에 대한 종속 변수를 선택하시고요. 품질 수준을 조사하시고 그 조사한 부분을 공정관리 카드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단기 또는 장기 공정 능력을 추정하는 부분, 그게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요 다른 것까지 못 가져가시더라도 이론 정리들은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주 검사, 작업자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검사가 자주 검사였어요. 자, 무검사, 검사 안 하는 거죠. 자,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보증해주는 방법. 그럴 리가요, 여러분. 우리 직접적으로 보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무검사는 우리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러고 지나가고 싶은 건 맞는데요. 직접적으로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보증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믿고 가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방법, 이렇게 갖고 가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라겠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노트별 샘플링 검사. 자, 노트별로 시료를 샘플링하고요. 샘플링한 물품을 조사해서 노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게 노트별 샘플링 검사이고요. 자, 관리 샘플링 검사는 제조 공정 관리, 공정 검사의 조정, 검사의 체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검사가 관리 샘플링 검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자, QC 7가지 도구 중에 우리 품질과 관련된 검사 도구겠죠. 자, 7가지 도구 중에요. 불량 원인 등을 분류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무엇해라? 배열하셔라. 그러니까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했으니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배열하여 그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를 찾는 기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우리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파레토 분식이죠. 또는 파레토도 분석,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파레토도 또는 파레토그램 이렇게도 되고요. 우리는 그냥 파레토도 하나로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레토도. 32번. 보기 중 가로 안에 들어갈 검사의 종류를 쓰시오. 정답은 한글로 입력.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 제출된 노트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 원자재가 일정한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걸 무슨 검사라고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수익검사입니다. 요즘에 좀 특이한 게요. 검사의 종류가 있죠. 그 부분에 정의 문제들을 조금 자주 내는 경향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관식 문제 이런 거 잘 안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검사 부분에 대한 특징들도 조금 한 번쯤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 기출문제에서 주관식으로 냈던 부분들은 최소한 틀리지 않게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32번은 수익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도 2회 기출문제 이론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새로운 문제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문구가 조금 새로 추가되거나 한 부분은 있지만 아주 새로웠던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추세가 조금 바뀌어가는 부분이 보여지는 건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되짚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